지난 5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지명 40일 만에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장을 건네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식껏 잘하십시오. 윤 대통령은 내각에 남성만 있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 5월 말 여성 인사 2명을 장관 후보로 발표합니다.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후임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후임엔 김승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지명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 사적 유용 등의 문제로 39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같은 시기 박순애 후보자를 둘러싸고도 각종 의혹과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논문 표절에 조교 갑질, 가족 특혜, 여기에 만취운전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판결까지 연일 보도가 됐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걸 언론의 공격이라고 못 받고 나아가 전 정부보다 낫다며 임명을 강행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이렇게 각종 의혹에도 대통령의 위로까지 받으며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아 의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 문제를 쫓던 중 박 장관의 수상한 과거를 만났습니다. 또 다른 논문 표절이 있었는데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지난 2011년 발간된 한국행정학회 영문 학술지. 책자 뒤쪽에 흔히 볼 수 없는 공고문이 실려 있습니다. 박순애 저자가 1999년 투고한 논문이 자신이 쓴 다른 논문과 상당히 겹쳐서 논문 등재를 취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8월까지 2년 동안 논문을 제출하지 말라, 즉 투고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내용입니다. 명백한 표절이 있을 경우에 나오는 결정이고요. 저널에서 내리는 페널티로는 무거운 편에 속하죠. 학자로서는 불미스러운 일이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죠. 표절로 판명된 문제의 논문 2편을 비교해봤습니다. 교통 정책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제목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논문을 요약한 초록,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500이라는 숫자를 글자로 바꿨을 뿐입니다. 본문도 완전히 똑같은 문장들이 수두룩했는데요. 달라도 단어 한두 개씩만 바꾼 정도였습니다. 어떤 문장엔 VAST라는 단어를 끼워 넣었는데 해석해보면 다수의 사람들을 대다수의 사람들로 바꾸는 식입니다. 접속사만 바꾼 문장도 있었는데요. 다른 단어지만 우리말론 왜냐하면이랑 같은 뜻이죠. 본인 논문을 이렇게 단어 하나씩만 살짝 바꿔서 표절한 겁니다. 카피킬러라는 논문 표절 프로그램으로 이 논문 2편을 검사해봤는데요. 표절률이 75%로 나왔습니다. 보통 15%에서 20%만 돼도 표절로 봅니다. 그런데 박 장관, 후보자 시절 드러난 논문 표절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각각 다른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 맨 앞 5글자를 빼고는 제목이 똑같습니다. 내용도 5문장 빼고 그대로 베꼈습니다. 하나의 논문을 제목만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학회지에 게재를 해서 제2, 제3의 논문이 되는 거잖아요. 학문, 연구, 윤리 이런 걸 넘어서서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의 문제랄까? 보고서 하나를 4번이나 활용한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건 제자의 박사 학위 논문이었는데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실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이 논문 표절 때문에 투고 금지 조치를 당한 적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었는데요. 10년 넘게 그 전에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투고 금지 조치를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박 장관은 또 표절 논문들을 연구 실적으로 활용한 적이 없어서 문제될 게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스트레이트는 지난 2000년 박 장관의 입사 지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 지원서인데 연구 실적을 적는 부분에 한국행정학회 투고 금지의 원인이 된 문제의 논문이 적혀 있습니다. 표절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활용해 합격한 겁니다. 지금은 뭐 카티큘러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좀 힘든 구조였다고 들었고요. 표절 논문임을 알았으면 이건 채용이 되잖아요. 알았으면 또 그건 다시 판단해 볼 일이지만 표절 논문인 거는 정확하게 몰랐던 거 맞습니다. 서울시정연구원 경력은 이후 숭실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되는 발판이 됐습니다. 하지만 숭실대와 서울대 교수 임용 때도 이 논문이 연구 실적으로 쓰였는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대학 모두 개인 신상 정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울대 홈페이지에서 박순애 교수 양력을 검색해봤는데요. 지난달 중순만 해도 주요 논문과 학회 활동, 경력 등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 주 초 다시 검색해봤더니 학력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삭제돼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 장관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홈페이지는 아예 접속이 안 됐습니다. 서울대에 물어봤지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박순애 교수 관련해서요. 주요 이력이 삭제돼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죠. 교원의 정식 이력에 대한 인사 기록이 대학본부 교무처에 다 있고요. 스트레이트는 지난 2002년 정치학회지에 실렸던 논문 역시 학회지엔 남아 있었는데 온라인 목록에선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장관에게 어찌 된 거냐 물었더니 1998년 미시건대 박사학위 논문을 한글로 번역해 학회지에 냈다가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철회 요청 시점이 언제인진 밝히지 않았고 정치학회 역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문제의 표절 논문은 1999년 행정학회 영문 학술지에 실렸는데요. 그런데 표절로 투고 금지 처분이 내려진 건 무려 12년이 지난 2011년입니다. 대체 어떻게 12년 만에 표절이 드러나게 된 걸까요? 보통은 제3자가 신고해 알려진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취재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논문의 표절 신고자가 바로 박순애 장관 본인이었습니다. 제가 저널을 4년 맡아서 운영했고요. 다른 저널도 한 5, 6년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10여 년 그렇게 하는 동안에 본인이 심사 의뢰를 한 경우는 그 케이스 딱 한 번 있었고요. 도대체 박 장관은 왜 자진 신고까지 한 걸까요? 정확한 이유야 본인만 알겠지만 다른 교수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추측들을 내놨습니다. 공직에 나가거나 취업을 앞두고 논문 검증이 들어올 일이 있지 않았겠냐? 아니면 이미 논문을 다 활용해서 앞으로 필요가 없어졌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급 논문이면 취업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하면 활용을 하겠죠. 이미 10년 전 다 활용해버렸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소지를 없애버린다. 이런 좀 의심이 갔었던 거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실익이 없지 않냐. 2011년 당시 박 장관은 서울대 부교수였는데 이 자진 신고 몇 달 뒤 정교수로 승진했습니다. 동료들이 이런 추측을 할 정도면 본인 입장도 꽤 곤란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9년 뒤 박 장관은 투고 금지 조치를 받은 바로 그 한국행정학회 학회장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학회장 입후보 규정엔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상당한 학문적 업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말이죠. 행정학회 학회장으로선 문제가 안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학계에선 교육부 수장 자격은 없다. 비판이 거셉니다. 같은 학계에서 연구하는 동료들 눈을 바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건 학자로서 사실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굉장히 회의스럽고 지금이라도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 스트레이트는 박순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이런 인물이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건 정말 말이 안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박 장관의 아들 2명이 고등학생 때 입시 컨설팅 학원을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컨설팅 학원, 지난 2019년 불법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대필해주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어준다고 스트레이트가 고발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이 컨설팅 학원에 300만 원을 주고 이른바 스펙 만들기를 의뢰했는데요. 수행평가용 독서 감상문이 필요하다고 하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고요. 책을 읽어봤나요? 아니요. 네, 일단은 책을 안 읽고 쓸 거예요. 나도 안 읽었어요. 몇 시간 뒤 이메일로 이 강사가 쓴 독서 감상문이 도착했습니다. 이 학원은 논문 대필은 물론 발명품이나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주면서 수상 실적까지 만들어줬는데요. 당시 한 건당 100만 원에서 5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회는 하겠다. 그러면 통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든 저희가 완성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학원 대표는 경찰에 구속됐고 강사 17명과 대학생, 고등학생 60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기 1년 전 바로 이 학원에 박순애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쌍둥이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랑 박순애 장관님이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학생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너무 기억에 임팩트가 남았고 어머니의 외모도 너무 출중하셨고 그날 박 장관이 의뢰한 건 생활기록부 첨삭 지도였습니다. 생활기록부가 스펙으로 돼서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충족이 적혀 있으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생활기록부를 예쁘게 꾸미려고 그렇게 오는 거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많은 걸 배운 학생처럼 서술이 되는 거죠. 당시 실제 컨설팅을 받았던 박 장관 두 아들 중 한 명의 생활기록부 첨삭 내용인데요. 업체는 박 장관 아들이 쓴 거의 모든 문장을 수정해줬습니다. 황우석 사건을 언론이 편파적으로 방송했다고 쓴 내용은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도 함께 생각하는 융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학생,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유전 법칙을 배웠고 DNA 염기 서열을 조사했다는 내용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이해하고 사람의 형질을 가계도를 토대로 설명하는 등 지식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함이라고 수정했습니다. 학교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수정해 준 겁니다. 생활기록부만 컨설팅을 하면은 이제 60만 원 정도였고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에 300만 원. 그 학생들은 이제 쌍둥이이기 때문에 비용이 2배로 들었겠죠. 학생을 데리러 오면서 현금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을 겸 같이 오신 것 같았어요. 이듬해 쌍둥이 아들 가운데 한 명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고려대에 입학했습니다. 앞서 보신 생활기록부의 당사자는 재수를 해서 지방의대에 정시로 합격했습니다. 이들이 실제 대작이나 대필 컨설팅을 받아 생활기록부를 작성했는지 수사를 하지 않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 장관이 불법 컨설팅 업체를 찾은 학부모였다는 사실, 이 자체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 장관이라면은 이런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또 이런 행위가 밝혀질 경우에는 엄단할 책임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불법 행위들이 발견된 입시 컨설팅 기관에서 고액을 지급하고 이런 컨설팅을 받았다는 거는 좀 도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박 장관의 조교 갑질에 대한 제보들도 있었는데요.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이미 학계에 있거나 공무원이어서 부총리급인 박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죠. 당시에 박순애 교수 조교도 같은 사무실 썼죠. 제가 지금까지 본 교수 중에 그 인성으로는 진짜 월스트 탑3 조교 갑질 폭언이 100% 나온다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나 보긴 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이트는 국회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 장관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먼저 연구 실적으로 쓴 논문이 표절로 드러나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수차례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투고 금지 처분 받은 적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사실과 다른 해명이 아닙니까? 장관님 서면으로 네. 드리겠습니다.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을 이용한 데에 대해선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분 대학 입시 관련해서 그 학원에서 입시 컨설팅 받으신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알지 못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질의서를 검토하고 있고 문제의 논문이 등재된 학회에도 확인 중인데 왜 찾아왔냐며 불쾌해했는데요. 그런데 박 장관의 말은 또 달랐습니다. 그냥 거기서도 그런데 답변이 없으셔서 아직 제가 못 받았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 여러 문제 중에서도 만취운전 전력이 가장 시끄러웠는데요. 당시 판결문을 보면요. 박 장관은 지난 2001년 12월 17일 밤 서울 중구의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는데 보시다시피 다음 해인 2002년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만취운전자에게 선고유예가 나온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선고해줬다는 말 그 자체가 봐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봐줄 만한 사정이 뭐냐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해가지고 10년 이상을 했었는데 선고유예 받으신 우리 의뢰인도 없고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도 없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박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재판 전에 음주운전 특사가 있었던 것이 재판관님께 영향을 조금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제가 다른 사연을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변명처럼 들릴 수 있어서 박 장관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2002년 월드컵 성공 개최를 기념해 도로교통사범 특별 감면 조치가 있긴 했었는데요. 벌점 같은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거였지 재판 중이던 음주운전까지 없던 걸로 하라는 조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판사는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걸까요? 당시 판사를 수소문 끝에 찾아 물어봤습니다. 선고유예가 이례적인 건 인정하면서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고유예 자체가 이례적인 건 맞죠. 글쎄 저도 그거는 궁금해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 또 제가 기억이 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거기다 멘트를 해놨으면 그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예 거기 멘트가 없으니까 뭐라 얘기가 참 그러네. 석연치 않은 선고유예,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만취 음주운전을 했었다는 것,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교사들은 음주운전을 단 한 번만 해도 교장 임용은 물론 포상에서도 제외되는데요. 교육부 수장에게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며 음주운전을 척결하는 이른바 심쿵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아니, 법을 강화했는데도 음주운전이 아직 기승이에요. 음주운전 그거 완전 살인행위 아니에요? 음주운전 전과야말로 악질 중 악질이죠. 후보님, 추진할까요? 오케이, 빠르게 가! 그러나 박 장관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선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면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 장관은 지난 금요일 오후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행정학회에 스스로 논문 철회를 요청하긴 했으나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건 미국 체류 중이라 몰랐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논문을 서울연구원 채용 시 제출했던 것과 관련해선 논문 실적이 평가 항목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컨설팅 학원에 대해선 20만 원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이며 장남은 정시로 대학에 합격했다고 전해왔습니다.
학종으로 합격한 둘째 아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자세한 사항은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는데 야당이 요청한 자료는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 논문 표절, 자녀 입시 의혹 등에 휩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답변에 나섰습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이라고 돼 있는 데를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많이 바빠서 자녀들 어디 학원 다니는데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가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중복계제로 투고금지 처분을 2번이나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자진 철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나중에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논문 표절의 투고 금지, 아들들의 고액 입시 컨설팅, 만취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처벌받지 않은 수상한 재판, 여기에 조교 갑질 의혹까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계속된 의혹에 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진 철회였다. 박 장관의 모호한 해명에 검증은 다소 싱겁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들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박 장관의 거짓말을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3월에 발간된 한국정치학회 학술지. 맨 뒷장에 논문 게재 취소 공지문이 실렸습니다. 지난 2002년 제출된 박순애 교수의 논문 게재를 취소하고 3년 동안 논문 신청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행정학회에 이어 한국정치학회에서도 논문 표절이 드러나 2번째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겁니다. 매우 드물어요. 한국 학자들을 다 전수조사를 한다 해도 이 양대 학회에서 그분들 모두에서 취소를 받고 투고 금지를 받은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박 장관의 이 2번째 투고 금지도 자기 논문 표절 때문이었습니다. 영어로 된 미국 대학 박사 논문을 일부 수정해 행정학회에 냈는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해 정치학회에 마치 새 논문이냐 또 제출한 겁니다. 두 논문의 중복 비율은 67%. 그래프와 표도 그대로 가져다 썼고 전체 15쪽 가운데 10쪽 이상은 영어 문장을 거의 똑같이 번역한 수준입니다. 이런 중복 게재는 연구 실적 부풀리기에 해당돼 학계에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 하나는 한국말로 이제 동일한 논문을 출판했다는 거는 연구의 확산, 서로 다른 독자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연구 실적 부풀리기 차원이 더 큰 거죠. 그러나 국회에 나온 박 장관은 당당했습니다.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자진 철회를 한 거라 문제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행정학회뿐만 아니라 한국정치학회도 장관님 논문에 대해 영구 부정 판정을 하고 논문 제출 금지 처분을 했었어요. 그 두 가지 논문 같이 제가 자진 철회를 동시에 했던 겁니다. 투고 금지에 대해 물어도 답변은 오로지 자진 철회 하나였습니다. 자기 표절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진 철회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투고 금지를 당한 건 지금까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진 철회를 하고 난 뒤에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를 못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박 장관은 거듭 자진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자진 철회 사실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표절 심사를 받게 된 박 장관이 정치학회에 냈던 소명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디 논문 게재를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입니다. 중복 게재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치학회부에 게재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학회에 누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치학회 측은 투고 금지 3년이란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럼 표절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게 된 걸까요? 실제 논문 철회를 요청한 건 박 장관이 아니라 행정학회였습니다. 이건 당시 행정학회가 정치학회에 보낸 공문인데요. 박 장관이 정치학회에도 같은 논문을 냈으니 검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자진 철회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문구 때문에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을 걸로 생각한 모양인데요. 2012년 정치학회지의 논문 취소 공지를 보면 박순애 교수가 자진 철회를 신청했다고 적혀 있긴 합니다. 당시 심사위원에게 왜 사실과 다르게 자진 철회라고 적혀 있나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연구자가 투고 금지 처분을 그것도 2번이나 받는 게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라 배려하는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봐줬다는 겁니다. 손을 그대로 그냥 선의를 인정을 해서 그걸 넣어주면 조금 치명적인 상처가 좀 덜할까 그래서 그걸 넣어준 거지 별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학자로서 정말 너무 큰 별명이고. 투고 금지, 대체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길래 이렇게 불쌍하다고 봐주기까지 했을까요? 학회 10곳에 물어봤습니다. 투고 금지를 2번은커녕 1번 받는 일도 매우 드물고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윤리 그런 거를 위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투고 금지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는. 앞서 스트레이트는 박 장관이 지난 1999년 행정학회에 낸 영어 논문이 12년 만에 표절로 드러나 투고 금지 2년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행정학회에 냈던 논문과 미국 교통학회에 낸 논문이 75% 일치했던 겁니다. 보도 이후 교육부는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당사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왜곡 보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뭐가 왜곡됐다는 건지 반박 자료를 자세히 뜯어봤는데요. 반박 자료 제목엔 투고 금지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어놨는데 스트레이트 보도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논문을 언급하며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명도 덧붙였는데요. 행정학회에 논문을 낼 당시 국내에 있다 보니 미국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된 걸 몰랐고 이걸 12년 만에 뒤늦게 알고 스스로 자진 철회했다는 겁니다. 즉, 미국 학회지에는 본인 모르게 다른 누군가가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쓰셨던 건데 미국에 등재됐다는 걸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국에서 올렸다는 거죠. 그분이 모르게 올렸다. 박 장관 측이 지목한 그분은 논문의 제1저자이자 박 장관의 스승인 미시건 대학 지도 교수를 말합니다. 아침에 제가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 미국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미국도 한번 연락해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이트도 미국에 있는 박 장관의 지도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만에 교수로부터 직접 답변이 왔습니다. 1999년 미국에서 논문을 등재할 때 박 장관에게 알렸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박 장관이 한국 학회에 논문을 낼 때 당신의 동의를 구했냐고 물었더니 그런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을 마지막으로 본 건 2011년이며 지난 10년간 이메일로 가끔 연락하곤 했지만 논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학회지에 낸 걸 몰랐다는 박 장관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장관이 해명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관점으로 보면 중복 게재가 문제지만 2015년 교육부가 연구윤리 지침을 만들기 전까진 연구 부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논문을 중복 게재한 건 모두 2015년 전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언론에서 제기됐던 논문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윤리위가 확립되기 이전의 논문이었던 것이었고, 그런데 이걸 보시죠. 박 장관 본인이 2012년 정치학회에 냈던 소명서에는요. 중복계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진 건 2005년이라면서 자신의 논문에 대해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써놨습니다. 지금 주장과 연도만 다르고 논리 구조가 똑같죠. 하지만 당시에도 이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 장관이 논문을 제출했던 당시 행정학회와 정치학회 등엔 이미 중복계제 금지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복계제 때문에 벌써 16년 전에 물러난 교육부 장관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교육부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논문 표절이 드러나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 장관처럼 제목만 바꿔 논문을 중복계제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표절이라는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제가 억울하고, 이 상태에서 더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과 교원단체, 나아가 여당 지도부까지 사퇴를 압박하자 취임 13일 만에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당청 관계, 대국회 관계에 내가 부담을 드리기가 좀 그러죠? 저희는 2주 전 박순애 장관 아들들의 고액 입시 컨설팅 의혹도 보도했었는데요. 박 장관 측은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운운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명들을 내놨는데 이건 뭐가 거짓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불법으로 자기소개서 등을 대필해주고 이른바 허위 스펙을 만들어주다 대표가 구속됐던 입시 컨설팅 학원. 스트레이트는 박 장관이 지난 2018년 쌍둥이 아들과 함께 이 학원에서 컨설팅 받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제 아들이랑 박순애 장관님이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학생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너무 기억이 남았고, 어머니의 외모도 너무 출중하셨고. 당시 저희는 박 장관 장남의 생활기록부 첨삭 내용도 공개했었는데요. 보도 이후 박 장관은 고액의 입시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고 차남만 회당 20만 원대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한 번 받았을 뿐이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국회에 나와서는 아예 이 학원을 모른다고 했다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답변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장관이 이 입시 컨설팅 학원에 간 적 있습니까? 저는 어떤 입시 컨설팅 학원인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방송을 보지 않았습니까? 방송에 입시 컨설팅 학원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이라고 돼 있는 데를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많이 바빠서 자녀들 어디 학원 다니는데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가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 장관 측은 또 지난번 방송에서 공개한 생활기록부 첨삭 내용은 장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남은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대학에 합격해 컨설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자료 화면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이과생인 것 같고요. 저희 장남을 확인한 결과 그 학생부의 교과 내용은 본인의 교과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 등장하는 학생은 박 장관의 장남이 분명해 보입니다. 첨삭 내용을 보면 이 학생은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전교 부회장이었는데 당시 이 학교 전교 부회장을 알아봤더니 바로 박 장관의 장남이었습니다. 또 이 학생이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에서 진행 보조로 봉사활동한 것으로 돼 있는데 박 장관 장남이 같은 날 8시간 동안 여기서 봉사활동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박 장관의 장남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하냐? 생활기록부는 학교 선생님만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학원에서 컨설팅을 받아와 선생님 이렇게 써주세요. 요구하는 대로 작성해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렇게 첨삭받은 내용이 실제 생활기록부에 입력됐다면 교사는 파면까지 가능하고 학부모나 학생이 기재를 요구했다면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대로 됐다면은 형사적 지도를 받아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이렇게 써달라고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고. 그런데 장남이 과목별로 첨삭받은 내용 중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지구과학란에 다 반영해준다고 알아서 써오라고 하셨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문구는 학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반영해주기로 했다는 장남의 말을 학원 직원이 받아 적은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반영을 해주니 안 해주니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갈 거니 물어보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과목마다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이제 선생님한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학원에서 차남 역시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받은 정황도 추가로 확보했는데요. 당시 이 학원에서 컨설팅 받은 학생 명단에 박 장관 차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차남은 지난 2018년 2월 6일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로, 창체, 행발 사항 인터뷰 및 작성 컨설팅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진로는 진로 희망 사항, 창체는 창의적 체험 활동, 행발은 행동 발달의 줄임말로 모두 생활기록부에 적는 항목들입니다. 이 평가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공교육의 또 근본을 좀 위배하는 아주 어긋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 같고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바로 다음 날에도 1시간 반 동안 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 인터뷰와 작성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장남이 받았던 생활기록부 과목별 컨설팅과 같은 겁니다. 또 원격으로 독서록을 송부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차남이 20만 원을 주고 자기소개서에 대해 한 차례 컨설팅 받았다는 해명 역시 사실이 아닌 겁니다. 지난 보도 후 다시 만난 학원 직원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간 기억이 생생하다며 박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살아있는 증인이고 그리고 기록도 명확하게 남아있고 3% 이상의 학부모님들이 300만 원짜리 6개월 컨설팅을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분은 60만 원 2명이니까 이제 120만 원을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받아가신 거죠. 박 장관의 아들들이 졸업한 고등학교에도 물어봤습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학원에서 컨설팅 받은 내용이 실제 생활기록부엔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컨설팅 받은 내용이 생기부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저희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활기록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해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박 장관 측도 아들의 생활기록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 가리고 제출하시죠. 아들들하고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제출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20만 원짜리 자기소개서 컨설팅을 한 번만 받았는지 당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내역을 제출해 확인하자는 요구도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나 상류층에서 부모 찬스를 활용해서 국민들의 반감이 상당히 있잖아요. 교육부 장관이면 이런 일들을 해내야 되는 사람인데 의혹이 해명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공정한 입시에 대한 좀 의혹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박순애 장관은 지난 2014년 한 일간지가 선정한 10년 뒤 한국을 빛낼 백인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박 장관은 잊지 못하는 실패의 순간으로 모교인 연세대 교수 임용 탈락을 꼽았는데요. 엄격한 학문적 기준을 요구하던 은사님과 선배 교수님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런 소회도 적어놨습니다. 엄격한 학문적 기준이라니 뭐였을까요? 최근 스트레이트는 박 장관의 당시 탈락 사유를 파악할 만한 익명의 제보를 받았는데요. 추가 취재에 나섰지만 관계자들이 모두 입을 닫아
아직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보하진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도 안 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오른 박순애 교수. 각종 의혹으로 또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2022년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학문적, 도덕적 기준은 교수 임용 때보다 훨씬 엄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915만 명 학생들을 책임지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정책이든지 입시 업무라든지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범죄자에게 모범적인 경찰이 되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책임져야 한다. 학교에선 이렇게 배웠을 학생들에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뭐라고 설명하고 뭘 가르칠 수 있을까요?